예, 댓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등에 대해 오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세월호 보고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실장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을 김영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올해 1월에 이어서 이제 드루킹 김동원 씨의 2심 선고가 잠시 후에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팀이 지난 7월에 1심 때보다 형량을 1년 더 늘린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먼저 오늘 항소심 결과에서 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부터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일단 김동원 씨의 경우 굉장히 많은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되었었습니다. 예. 뇌물 공여,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는 물론 뇌물 공여까지도 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아무래도 이게 업무 방해가 성립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크게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고요. 주된 형량 역시 이로 인한 것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이 유죄로 선고가 된다면 기존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업무방해죄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네. 이번 항소심에서는 어떤 것들을 좀 주요 쟁점으로 해서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성립이 된다라고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습니다. 과연 이게 정말 컴퓨터 등의 장애를 일으켜서 업무방해를 한 것이냐라는 부분인데요. 예. 일단 김동원 씨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내가 댓글을 조작한 것은 맞다. 그런데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적도 없고 그리고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것이 아니고 업무를 방해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에는 자신은 경공모 회원들에게 아이들의 양도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양도를 받을 때 댓글을 쓰거나 공감, 비공감을 클릭을 하는 권한에 대해서 양도를 받았기 때문에 허위로 정보를 전송한 적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좀 타당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예. 한편 이제 검찰에서는 드루킹 일당이 IP 주소를 여러 차례 인위적으로 변경하고 캐시 정보를 삭제를 했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된다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네이버나 다음 측에서 이것을 금지한 적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용자들도 가능한데 왜 우리만 지금 이렇게 업무방해에 해당을 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들이 굉장히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하고 좀 충돌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무죄가 선고될지 아니면 1심과 그대로 유지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저도 결론이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라는 것이 실제로 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된 전례가 없어서 이제 1심 형량이 3년 6개월 나온 게 너무 이게 무겁지 않는 지적이 있었던 건데 재판부의 해석을 보면은 단순히 피해 회사에 대한 업무 방해를 넘어서서 어떤 온라인 여론 형성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이런 이유를 댔기 때문에 단순히 업무 방해를 넘어선 어떤 이유를 좀 더 댄 게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또 2심에서 인정될 거라고 좀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지금 비교적으로 봤을 때도 1심의 선고가 굉장히 좀 무거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거에 이제 국정원에서도 댓글 조작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지금 실제로 댓글을 조작했던 실행한 사람이 기소유예로 끝났던 과거 실례가 있는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좀 무겁게 선고된 것이 아닌가라고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다른 부분 댓글 조작이 아니고 연관 검색어를 조작함으로써 지금 유죄 판결이 선고된 예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정말 명확하게 허위로 정보를 전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연관 검색어라고 하면은 뭔가 검색을 해서 연관이 있어야만 되는 것인데 실제로 연관이 없음에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올렸던 허위 정보를 전송을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례에서도 사실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무거운 것이 아니냐라고 해서 더욱더 이야기가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선고 결과가 더 주목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재
공범에 관해서는 독립적으로 범죄 규정이 있는 게 아니면 종속성설에 따라서 주범이 인정이 되어야지 공범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은 일단은 드루킹 일당이 주범이고 김경수 도지사가 지금 공범인 그런 상황인데요. 만약에 주범에게 무죄가 선고가 돼버린다면 네. 김경수 도지사에 대해서도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항소심 이번 판단은 굉장히 중요한 가늠자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보니까 이제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같은 경우는 공방 중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 네. 8월경에 마무리되는 증인신문 이후에 선고가 나올 것으로 이제 전망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특검이 김 지사 항소심이 좀 장기화된 것을 고려해서 뭐 보니까 그 최근에 변호사를 특검보를 추가로 임명했다 하더라고요, 보니까요. 네, 지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뭐 2심에 올라가서 형량을 높이는 것이 뭐 이례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방해죄로 3년 6개월 실형이 나온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데 지금 구형량을 1년 더 추가하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인원도 추가해서 검사 쪽에 인원을 충원한 정황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네. 하면 정말 검찰에서는 총력을 기울인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만약에 네. 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등 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오게 된다면 김경수 지사의 2심도 당연히 그 부분은 무죄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굉장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검찰 측의 논리에서 그렇죠.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사건이 뭐 드루킹 사건이 이번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다라고 해도 아무래도 이 부분은 법률적으로 좀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봐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대법원에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법원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해서 법리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오늘 이 세월호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1심 선고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이죠. 예,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보고를 받았는지 처음 보고를 받은 시각이 언제인지에 대해서 청와대가 대응을 잘 못했기 때문에 청와대 책임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였습니다. 국회에서 도대체 언제 보고를 받았느냐, 그리고 몇 번의 보고를 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자. 예. 뭐 10시 몇 분경에 뭐 보고를 했다. 그리고 11번에 걸쳐서 직접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답변을 했고요. 그리고 국회에 이제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이 답변서는 공문서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에 해당이 되고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기춘 씨는 재판을 받았고 사실 이 부분은 11회에 걸쳐서 보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이메일을 통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 이메일을 언제 열어봤는지, 그리고 실제로 박 대통령에게 언제 보고가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확실하지 않은데 이메일을 보낸 시간을 기점으로 실제로 보고를 했다라는 것은 뭐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다는 인식이 있이 작성을 했다라고 본 것입니다. 네. 이런 취지로 지금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어쨌든 검찰 입장에서는 그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어쨌든 뭐 좀 적게 나오긴 했어요.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니까. 네. 항소 가능성은 어떻게 좀 예상해 보세요? 사실 구형을 1년 6개월을 했으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예상을 할 또 하는 수도.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뭐 구형량 자체가 너무 높아야지만 좀 집행유예가 나오면 이례적이다라고 예.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요. 뭐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었고 네. 항소 가능성에 있어서는 지금 양측에서 어느 정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검찰은 물론 김기춘 전 실장도 굉장히 좀 목소리를 높여서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양쪽에서 좀 항소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김장수 또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선고도 있었는데 저희가 네. 앞서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통해서도 좀 보여드렸습니다만 구형량, 그러니까 검찰의 구형량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검찰의 구형량만 보면 2년 6개월과 2년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둘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예. 이게 구형량만 본다면 더 높을 수도 있었는데 둘 다 무죄가 나온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구형량을 기준으로 조금 낮은 형량이 선고가 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예. 그런데 형량이 아무리 높다라고 할지라도 재판부에서 볼 때 무죄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구형량과 상관없이 무죄를 선고하게 되는 것일 텐데요. 네. 일단 뭐 김장수 전 실장과 관련해서는 이 답변서가 작성될 당시에 퇴임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처음으로 이제 보고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것을 구체적으로 문서를 작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순히 자신이 처음으로 보고한 시각에 대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 자체에 대해서는 좀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었고요. 그리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경우에는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불법으로 변경을 했다라는 부분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 참사 당시에는 안보실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경우 책임론에서 좀 비껴나갈 수 있었는데 무리하게 가담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무죄로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예. 무죄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뭐 일단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부가 판단을 내린 배경을 얘기했기 때문에 증거 좀 보강을 해서 좀 다시 항소를 할까요? 어떻게 좀 예상해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무죄로 선고가 나면은 당연히 항소를 하는 것이 거의 관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검찰의 좀 자존심 같은 것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건에서도 당연히 항소를 하는데 이렇게 뭐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더군다나 이 사건은 선고 공판이 길어졌던 게 굉장히 많은 방점과 좀 소란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또 사활을 걸어서 증거를 보강을 해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예. 자, 저희 마지막 이슈입니다. 부정 청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아파트를 청약할 때 자녀가 많으면 다자녀 특별 공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허위로 된 임신 진단서를 제출을 한 이 당첨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예. 이런 내용인데 먼저 구체적인 사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네, 지난 4월에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도권 아파트 5개를 표본으로 해서 특별공급 당첨자들의 샘플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진단서로 특별공급이 당첨된 사람 중에 83명 중에 8명이 가짜 임신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는 어떻게 또 허위로 진단서를 내는 경우가 있는지 전체적인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지난 2달간 작년과 재작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신 진단서로 자녀를 증명한 3,300명 중 70명이 부정 당첨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단 임신 여부 자체를 속인 사람이 62명이고요. 위장 전입 등 다른 방법을 동원한 사람이 8명이었는데요. 좀 그렇지만 실제로 쌍둥이를 임신을 했다가 당첨 후에 낙태를 한 상황까지 있어가지고 정말 좀 이거 관련해서 좀 전체적으로 형사적인 조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 생명경시도 생명경시지만 이런 좀 비양심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탄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이게 보니까 일단 부정청약 사실이 확인이 되면 처벌은 어떻게 수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허위로 진단서를 작성한 것 자체에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부정으로 청약을 했다는 것에서 형사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벌금형이 조금 낮다라는 여론을 반영을 해서 이것에는 적용이 되진 않겠지만 앞으로는 3천만 원 이상의 이익을 취득을 했다면 3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쪽으로. 취득한 이익의 3배까지.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규칙이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런 식으로 부정해서 받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런 이익까지도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청약 신청 기간도 좀 이제 제한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10년이고 민간주택의 경우에는 투기 과열지구에서 5년간 청약이 금지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취소된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시 어떻게 좀 분양이 되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제 현재는 취소된 주택이 20가구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에게 또 기회를 줬습니다. 그런데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 여부나 지역과 상관없이 만 19세 이상이면 이것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이른바 뭐 주워간다라는 의미로 뭐 줍줍 현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뭐 현금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가져가는 상황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이제 개정이 되어서 이제부터는 이 가구 수와 상관없이 무주택자들에게만 이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세 가지 이슈를 김영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